그 사법시험에서 공부했던 어떤 뭐 사례하고는 약간 현실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사법시험에서는 주로 논점이 많은 부분을 교재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서 많이 다루지만은 현실에서는 논점 많은 것보다는 주로 많이 부딪히는 여기까지 몇 개 사례들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많이 여러분께서 아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서 접했던 것 또는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이제 부딪힌 것들 중에서 기업 실무자분들께서 한 번쯤 아마 겪어보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중심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있고 아마 그 기업에서 그 트레이닝을 받고 와라 하고 해서 강제적으로 오신 분도 아마 계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제가 아마 예상컨대는 많이 법률 쪽으로 습득하신 분보다는 이제 초반에서 이제 법무팀이라든지 아니면 법무 관련된 업무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기본적인 거는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걸러보자 아마 이런 생각으로 가볍게 오신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되신 대로 약간 좀 기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조금 너무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수준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그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기업의 자산 관리와 관련된 분쟁 3건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중에 첫 번째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서는 막상 현실적으로 여러분께서 기업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물품, 여러분께서 이제 하고 있는 물품이나 아니면 용역이나 그런 거를 판매하는 것보다 조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이 뭐냐면은 좀 정리해 보면은 하나는 크게 보면 4가지 정도라면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주체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목적물과 관련된 좀 특징이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대금과 관련된 부분이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주로 해제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게 뭐냐면은 주체와 관련돼 가지고는 물건을 살 때 이런 것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은 뻔합니다. 상대방은 저 사람이 매도인이고 또는 저 사람이 매수인이라는 게 뻔한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서는 그게 조금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명의자는 김갑동이라고 돼 있는데 나오는 사람은 뭐 김순영, 다른 사람이 나온다든지 친인척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법인 같은 경우에서는 나오는 사람이 무슨 대표이사가 나올 리는 없을 거고 직원이 나와가지고 산다 판다 이러는데 도대체 저 직원이 저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지 팔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주체가 정확하게 이름이 찍혀있는 그 사람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정당한 사람이냐 라는 정당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좀 특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는 설사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또 특징이 있는 것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특히 매각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서는 절차적으로 이게 과연 제대로 잘 된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제 그 회사법이라든지 다른 거 공부 안 하셨을 때 안 하시고 이제 경영학과를 공부하시는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 즉 어느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표이사가 와가지고 팔려고 한다. 그럼 다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팔 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사회결을 거쳐야 되는 거고 이사회결을 거치지 않았을 때 팔았을 때는 나중에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학교법인 같은 경우 부동산 매각 같은 경우는 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매각이라는 게 대표이사가 임의로 와가지고 판다. 원칙적으로는 그건 대부분 가능하겠지만은 설사 대표이사가 온다고 하더라도 또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내부 절차 안 거쳐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물품엔 그런 건 없죠. 작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특징이 가액이 큽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서 평생 벌어야 되는 거고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주체의 특징 중에서 또 절차의 특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내부 절차의 특징이 있어서 이게 이제 부동산 매각 같은 경우라든지 매수에서 약간의 좀 특징이 나오는 것 같고 목적물과 관련 특징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께서 뭐 컴퓨터를 산다라고 하면은 대충 컴퓨터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식이 있습니다. 또는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인터넷 같은 경우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서는 특징적인 것이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죠. 하나는 뭐 평수, 면적과 관련돼 가지고 나는 100평 살려고 했는데 막상 사가지고 계약하고 보니까 90평밖에 안 된다더라. 평수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은 멀쩡한 땅인 줄 알고 살았는데 거기에 막 나중에 이제 현장에 가보니까 저 구퉁이에 무슨 묘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 무슨 공사 중이라든지 그런 목적물에 있어 가지고
어떤 변형된 변형물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그때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언제든지 살 수 있고 언제든지 팔 수 있다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계획에 걸려가지고 마음대로 개발이라든지 그런 게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물건하고 다르게 좀 이상하다, 사고 보니까 저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이 목적물과 관련된 좀 특징이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역시 가장 중요한 부동산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큰 고가에 대한 부분이라 가지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억, 20억, 30억짜리의 돈을 회사가 바로 사는 경우, 또는 100억, 200억짜리를 바로 돈 있어 사면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부 자금은 좀 차용을 하고, 또는 일부 자금은 그 목적물을 담보로 잡고 산다든지, 그래서 이 대금이라는 것이 완납 조건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변형된 형태로서 계약 대금을 이제 지급을 하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금지급 같은 경우에서는 완납이 아니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제 부동산 거래소의 특징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요즘 와가지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죠. 요즘은 부동산 부분은 대부분 분쟁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계약한 다음에 무조건 해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부동산이 오르게 되면은 매도인이 차라리 나는 여기서 내가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난 여기서 무효하고 싶다라는 거고, 요즘 같으면은 주로 아파트 같은 경우가 많고 상담하는 경우, 기업 같은 경우에서도 막상 계약을 1년 전에 했다가 계속 가격이 떨어지니까 일단 무조건 계약금 같은 경우 손해 보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해지하고 싶다라고는 해지와 관련된 부분, 그거는 부동산 가액이 이제 변동이 되는 게 워낙 그것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특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업이 현장에서 아마 한다고 하면은 이 네 가지 부분을 여러분께서 이제 무슨 뭐 법무팀에서 영업 측이랑 같이 협의를 할 때 아마 이 네 가지 부분에서 주요 관점을 봐서 이 네 가지 관점을 어떻게 계약서에서 반영을 하느냐, 또는 아니면은 계약 진행 중에 어떻게 그것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 아마 법무 쪽에서 관련하시는 분, 또 영업 쪽에서 관련하시는 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주로 뭐 이 2항과 3항 같은 경우에서는 주로 어떻게 계약 조건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도대체 목적물이 이렇게 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계약서에다가 담보를 할지, 또는 대금 조건 같은 경우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걸 어떻게 계약서에서 무리 없이 할 것인지, 그래서 계약서와 관련돼 가지고는 아마 2번하고 3번에서 이제 조항을 어떻게 완결적으로 하느냐가 이제 여러분께서 주로 관심을 한번 보이실 것 같고, 나머지 부분 뭐 1번이나 4번 같은 경우에서는 막상 이행을 할 때, 현장에 갔을 때 어떤 서류를 받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해지 절차를 완결적으로 하는지, 그런 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주요한 큰 개괄적인 특징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요번에 사례 같은 경우를 예시를 든 것 같은 경우는 그 중에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은 제가 2번과 3번 한 같이 어떤 부동산의 특징 같은 경우가 어떤 부동산 계약서에다가 좀 많이 집어넣는데, 그 중에서 그 계약서가 아주 참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그냥 쫙 하면은 별 문제 없는데, 대부분의 계약서가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볼 건가 저렇게 볼 건가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한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가지 경우를 다 상정을 해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은 베스트겠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결국은 예상되는 몇 가지 정도를 계약서에 넣는데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사고가 발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부분에서 분쟁이 주로 발생하게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최근에 나왔던 사례를 하나를 이제 교재에서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그 사례의 전체적인 취지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중에 이제 하나인 거고요. 그래서 10억 원짜리 이제 부동산을 이제 사는데 계약금 주고 중도금 2차에 나눠주고 그리고 잔금을 주는 조건이 됐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는 1차 중도금입니다. 1차 중도금 4억 원인데 그 4억 원이 어떻게 주냐면은 역시 자기 돈이 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기관 채무를 이행을 인수한다. 그러니까 당신 그 부동산을 파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 채무, 그거를 내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4억 원을 서로 상계 처리하자라고 중기도금 약정을 한 겁니다.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 채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그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3억 8천짜리 근저당권, 또 하나는 부동산과 무관한 5천만 원 신용대출. 이 두 가지가 채무가 있으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과연 그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기관 채무냐, 아니면은 그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에 대한 채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해석이 이제 다 갈려지게 된 겁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 그런 계약서 문구 같은 경우에서는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첫 번째 논점인 거고, 여러분께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의 경우에 중도금은 매도인의 금융기관에 채무를 인수한다 라고는 이 문구를 그럼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했었을까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라는 내용입니다.